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전산회계 1급에서 또 뵙게 되네요. 자, 전산회계 2급에서 또 저랑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산회계 1급 요 강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1급 강좌는 기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도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난이도가 그 제가 앞전에 올려드렸던 전산회계 2급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회계 2급만 나는 자격증을 딸 계획이었다 그러면 전산회계 2급 강좌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 전산회계 1급까지 도전을 하실 계획이었다면 전산회계 1급 강좌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 2급을 한번 빠르게 들어보시고 또 2급과 1급 내용이 또 중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1급 강좌를 들어주시면 되겠고, 자, 회계 지식이 없는 기초 대상자를 한 강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이게 유튜브 동영상이다 보니까 뭐 1강 듣고 뭐 한 뭐 8강 듣고 뭐 한 15강 듣고 막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너무 이해가 하나도 안 가니까 이제 강의를 안 듣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너무 어렵고요. 지식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의를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제목을 보면 강의를 순차적으로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의를 순차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교재 페이지 쪽수는 회계 2급 교재로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계 2급은 370페이지인가요?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570페이지 장수로 보면 570장이 넘으니까 좀 두꺼워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원가회계라든지 부가가치세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계 2급 시험, 전산회계 2급 시험보다는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책이 좀 두껍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 좀 이해 부탁드리고, 요 교재 목차, 교재를 지금 구입하시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POD 제품이다 보니까 주문 받아서 제작을 해서 파는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 책보다는 조금 시간이 주문하신 다음 바로 오진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책이 없어도 수업을 들으시는 데는 좀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뭐 들어보실 수 있는 거니까 또 책이 있으시면 좀 더 수업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가독성이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목차에 보시면은 거기 재무회계 파트 1 재무회계 목차를 제가 자세히 해놨거든요. 예, 제목별로 여러분들 좀 찾아보기 쉬우시라고. 그 다음에 파트 2는 부가가치세 돼 있고요. 그리고 파트 3는 결산 이론, 파트 4는 전산 프로그램 실기 입력하는 것 쭉 설명 달아놨고, 파트 5는 원가회계 이론과 관련된 거고, 마지막 파트 6는 최근 기출 문제 108회 107회를 넣어놨습니다. 전산회계 2급도 108회 107회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 쭉 영상을 순차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중간에 뭐 1강 듣고 6강 듣고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 2, 3, 4, 5, 6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파트 1부터 재무회계부터 할 건데 전산회계 2급에 있던 기초 복식부기 원리나 이건 똑같이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기초 어, 처음 들으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혹시 저한테 전산회계 2급을 사전에 듣고 오신 분들께서는 앞에 뭐 복식부기 원리는 전산회계 2급과 동일하니까 그거는 스킵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 이후에 나오는 강좌들은 좀 내용이 더 심화 단계들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회계 2급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더 심화 단계가 있으니까 회계 2급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시험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복식보기 원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서두가 길었죠. 자,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해서 해놨으니까 이게 교재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제가 하는 거니까 교재도 똑같이 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교재 파일이니까
예, 교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복식보기 원리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거는 장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계라는 거는 장부를 기록하는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가계부 쓰듯이. 그렇죠. 그런데 어, 장부를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해요. 장부 기록의 줄임말입니다. 장부 기록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회계라는 것도 기업의 거래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장부를 기록을 왜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기억력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도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매달 쓰고 하면 어디에 얼마 지출했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뭐 가계부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장부를 기록하는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주 목적은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 목적은 장부를 기록을 통해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부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은 매일매일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거래들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기록해 가지고 정리해서 이 기업의 재산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또 한 해 동안 경영 성과로 해서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재무 상태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재산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의 현황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회계에서는 재산의 현황을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합니다. 자, 자산이라는 거는 재산 가치가 있는 뭐 현금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죠. 부채라는 건 여러분 갚아야 될 빚. 자본은 내 거, 그쵸? 내 돈, 예, 자본. 내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하나 100원짜리를 샀어요. 토지를 100억이라고 할까요? 100억짜리 토지를 샀는데 이 토지 100억짜리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내가 70억을 껐어요. 꾸고 나머지 30억은 내 돈을 투자해서 이 토지를 샀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이 토지 하나밖에 없다고 치면 나의 재산의 현황은 토지라는 자산이 100억이 있는데 이 자산 100억을 얻기 위해서 갚아야 될 차입금이 70억이 있죠. 이거는 부채죠, 부채. 그렇죠? 그럼 자본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100억 중에 70억 부채를 빼면 나머지가 내 돈이잖아요. 이게 자본이 되는 거죠. 우리 회계에서는 장부 기록을 통해서 이 기업의 자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자본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한 표가 바로 재무 상태표예요. 재무 상태라는 게 재산의 현황이다. 재산 재무 상태, 뭐 재산 상태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 자, 그럼 이때 자산이라는 거의 의미는 자산은 각종 재화나 채권을 말해요. 재화나 채권. 재화라는 거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같은 거죠.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차량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산 가치가 있는 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도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권리. 뭐 내가 거래처에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럼 그 1,000만 원 받을 권리잖아요. 이런 대여금. 이런 것도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부채는 여러분 갚아야 될 빚이죠. 빚. 우리의 속된 말로. 근데 여러분 빚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현재 의무. 그렇죠? 내가 만약에 거래처에서 돈을 껐다. 은행에서 돈을 껐다 그러면 그 꾼 돈만큼 현재 갚아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은 자, 자산이 100원, 부채가 70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내 거는 30원이죠. 자산 100에서 부채 70을 빼면 나머지가 내 거죠, 뭐.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가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항목이 많죠. 뭐 현금도 있을 수 있고, 자, 여러분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뒤에 가면 다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거는 이제 상기업에서 이렇게 상품 또는 제조기업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그 받을 채권이에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았을 때 돈 빌려준 게 대여금이고, 이런 건물, 토지, 차량 이런 것들은 뭐 다 평소에 쓰는 단어죠. 이렇게 이런 채권이나 이런 재화나 이런 것들이 자산이고요. 부채는 뭐죠? 갚아야 될 빚이니까. 자,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 수도 있지만 상품을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이런 거. 또 상품이 아닌 거를 외상으로 사와서 갚아야 될 돈이 있을 수 있어요. 미지급,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거니까 차입금, 돈을 꾼 거죠.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인데 돈을 내가 꾸면, 빌리면 차입금이 되는 거죠. 갚아야 될 부채죠. 자본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볍게 보십시오. 이제 뒤에 가면 또 학습하실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사례를 보시면 평화상사는 올해 년도 12월 말일 시점에서 아래에 현황들이 있으니까 재무상태표에다가 한번 그려봐라 라는 거죠. 자, 현금은 여러분 당연히 자산이니까, 그럼 재무상태표는 자산을 왼쪽에다가 적고 부채와 자본을 오른쪽에다가 적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산과 부채 자본을 나타낸 표인데, 자, 현금은 당연히 자산이죠.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 받을 돈이에요. 자산이죠, 당연히. 대여금, 빌려준 거죠, 돈을. 당연히 자산이에요. 건물, 당연히 여러분 자산이죠. 차량 운반구, 당연히 자동차도 내 재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산 거예요. 이건 부채죠, 여러분. 예,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차입금, 갚아야 될 차입금 당연히 부채죠, 부채. 자, 그럼 여러분 이 자산을 다 더해보면 3,110만 원이 나온대요. 부채를 더해보면 얼마예요? 이게 50, 90이니까 140이죠. 140이에요, 부채가.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죠? 그럼 3,11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면 2,970만 원이 자본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요. 맞죠? 자, 그래서 자산, 이 자산, 전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랑 같죠? 맞아요, 여러분들? 자산 3,110만 원은 부채 140하고 자본 2,970만 원을 더한 거랑 같잖아요. 이걸 재무 상태의 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한번 메모해봐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과 같다. 이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등식이에요. 이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장부 기록해서 재무 상태만 알면 되는 거냐? 아니죠. 성과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경영 성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100억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럼 처음에 현금 100억이 있었는데 장사해가지고 내가 또 돈을 벌면 또 수익이 발생할 거고, 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면 또 비용도 지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성과라는 것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활동에 따른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벌어들인 수익도 있을 거고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수익이나 비용을 집계해서 얼마의 이익이 회사가 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불러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 우리가 작성을 하지만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 비용을 집계해 준 표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수익은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렇죠? 비용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거죠. 쉽게 말하면.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수익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라고 제가 써놨죠. 비용은 반대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익이 100원이고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들, 비용이 만약에 80원이다 그러면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원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은 딱 80으로 고정돼 있는데 수익이 커지면 당연히 여러분 비용이 고정돼 있으면 이익도 커지겠죠. 순이익도.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거는 결국에 회사의 순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이익이 커지니까 재산은 더 커지겠죠, 회사가. 그렇죠? 그러한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건. 그럼 비용은 어떻죠? 수익이 고정돼 있고 비용이 커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익은 100으로 고정돼 있는데 비용이 많이 썼다, 지출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익은 대략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용은 회사의 재산을 까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것만큼 회사의 순재산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이걸 뭐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수익은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이고 비용은 수익을 벌기 위해서 또 지출한 거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수익은 뭐가 있을까요? 상품 팔아가지고 얻은 상품 매출, 또 은행에 예금해서 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또 뭐 잡이익 이런 것들이 있대요. 비용은 상품 매출 원가, 급여, 임차료, 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이런 것들이 있대요. 급여는 여러분 종업원들한테 월급 준 거고 임차료는 가게 월세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무실이나 이런 가게 월세 낸 거.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식대, 식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여비교통비는 출장비 같은 거예요. 이런 비용의 항목들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품 매출과 상품 매출원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자, 여러분 상품을 사서 파는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을 제조업이라고 그래요. 뒤에 가면 재고자산에서 공부할 건데 여러분 하여튼간 상품을 사서 파는 기업이 상기업,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을 제조업. 그렇죠? 마트 같은 이런 업종들은 상기업에 속하는 거죠. 뭐 삼성전자나 이런 핸드폰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기업들, 뭐 삼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제조업.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우선은 상기업을 잠깐 얘기해 보면 상기업에서 상품을 구입을 해서 이 상품을 고객한테 판다고 생각해 보면 100원에 구입을 해서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50원이 수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익은 100원, 150원이고 비용이 100원인 거예요, 비용이. 그럼 50원은 뭐죠, 여러분? 이건 이익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수익과 이익은 다른 거죠.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이 150원은 상품을 팔아서 판매 수익이 난 거니까 이 150원이 상품 매출이 되는 거고요. 이 150원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이 상품 구입 원가, 이게 지금 100원이니까 이 100원이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150원, 비용은 100원. 그래서 이익은, 순이익은 5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과 이익은 다른 거죠.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평화상사는 당해 1년 동안 벌어들인 항목들이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한번 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그려보라고 해놨죠, 제가. 자, 상기업에서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랑 약속해요. 이 손익계산서는 오른쪽에다가 수익 항목을 기록하고요. 왼쪽에다가 비용의 항목들을 기록해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수익 쪽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자, 이자 수익은 어때요? 이자 받은 거니까 당연히 수익이죠. 자, 상품 매출 원가는 당연히 비용이죠,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기업에서 상품을 70만 원에 사서 얼마에 판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30만 원이 수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100만 원이 수익이고 70만 원이 비용이죠. 이렇게 100만 원이 수익, 70만 원이 비용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회계에서는. 알았죠, 여러분? 자, 종업원 월급중 급여가 20만 원이니까 비용이에요.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식사 비용을 제공해 준다든지, 뭐 종업원 경조사비를 준다든지,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비용이에요. 이렇게.
또 여비교통비 이런 건 출장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부터 여비교통비까지 하면 얼마예요? 70만 원, 20만 원, 6만 원, 만 원이면 87만 원, 97만 원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1년 동안 총 비용이 97만 원이고요. 총 수익이 105만 원이네요. 그렇죠? 105만 원이 총 수익이에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얼마의 순이익이 생긴 거예요? 105만 원에서 97만 원을 빼면 8만 원인가요? 네. 그럼 그 8만 원은 차이가 나는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비용 밑에다가. 그럼 이제 물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왜 여기다가 적는 겁니까? 약속이에요. 뭐 어떤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비용이 97만 원, 이익이 8만 원이니까 여기 지금 왼쪽이 합계가 105만 원이 되고 수익도 105만 원이니까 같은데요, 금액이? 자,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냐 하면 자, 그럼 봐봐요. 수익이 1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비용이 7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순이익은 얼마예요? 단기 순이익은? 당해 벌어들인 순이익은 30원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지만 결국에 수익이라는 거는 비용과 순이익을 합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70원하고 30원을 더하면 전체 수익이잖아요. 그쵸? 그 얘기예요. 요 비용하고 순이익을 더해봤더니 수익이 이만큼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의 관계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놓은 예를 보시면 제가 1월 1일 날 100원을 갖고 장사를 했어요, 내 돈. 이건 내 거니까 자본으로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50원, 비용이 30원이어서 단기 순이익으로 20원만큼 이익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12월 31일 요 연도 말에는 내 재산이 얼마로 불어났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100원 갖고 했지만 장사해가지고 얼마의 이익이 났어요? 20원. 그러면 연말에 내 재산은 120원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120원 누구 건데요? 내 거죠. 이게 자본이죠. 부채는 그냥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1월 1일 기초 시점의 자본 100원과 12월 31일 기말 시점의 자본 120원. 그렇죠? 요 120원 자, 여러분들 그럼 요 120원가의 차이. 요 차이가 100원과 120원의 이 차이가 얼마예요, 여러분? 차이가 20이죠, 20. 그렇죠? 그러면 이 20에 대한 상세 내역을 나타내 주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볼 내용이어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초 시점의 자본에서 기말 시점의 자본을 빼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그 차이 나는 이 금액에 대한 내역이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재무제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걸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아까 우리 봤듯이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수익 비용을 나타낸 보고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기간입니다. 회계기간은 자, 우리가 보고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이런 손익보고를 최소한 1년 단위로는 하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를 최소한 1년 단위로는 해야 되는 거죠. 실무에 가면 이제 뭐 월별로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고요. 또 3개월,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최소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 또는 보고 기간
뭐 같은 의미입니다. 회계 기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위적인 기간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보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3월 31일 날 끝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기업은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월 30일로 하나의 회계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그렇죠. 1월부터 12월 31일을 한 회계 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년도를 뭐라고 하냐면 단기라고 그래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올해 2023년이 단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단기에 시작하는 1월 1일을 기초, 끝나는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그럼 올해 전년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2022년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가 되는 거고, 2021년도다 그러면 이게 전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올해 다음 연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도를. 차기년도라고 하는 거죠. 후기라고 안 하고 차기라고 합니다. 전후 이렇게 안 하고 단기, 전기, 차기 이렇게. 그래서 기초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1월 1일, 기말 그러면 12월 31일 이렇게 이해하시고 책을 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장부 기록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장부가 작성되는 과정은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거래. 근데 이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래의 의미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나 거래했어 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요. 회계에서의 거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재산에 증감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재산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요소들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화재로 다 불타 버렸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재산이 감소했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그러면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걸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던 상품을 도난이나 분실당했대요.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감소했잖아요. 그쵸? 자, 감가상각. 여러분들 새로운 자동차 신차를 뽑았어요. 내가 타고 다니죠. 그러면 차량 가격이 떨어지죠. 왜? 엔진도 성능이 떨어지게 될 거고 타고 다니다 보면 또 뭐 차량의 마모나 부식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밑에 여기 써놨지만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가치가 줄어드는 걸 말해요. 회계에선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 감가상각했어.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은 일상생활에서 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에선 거래입니다. 그렇죠? 가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대손. 자, 그럼 대손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 받을 돈이 있죠. 친구가 파산해서 이 돈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 친구랑 연락 끊고 이 돈 연락도 안 돼요. 이 돈도 못 받게 생긴 겁니다. 내가 받을 이런 대여금과 같은 채권을 상대방이 파산 등에 의해서 이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의 손실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나 대손이 발생했어?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입니다. 내가 받을 채권 자산을 못 받게 된 거니까 손실을 난 거니까 거래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회계에서는 재산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지만 거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거래의 단어의 의미랑 다릅니다. 당연히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거나 차량을 구입하거나 갖다 팔거나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이기도 하고 당연히 부기상 거래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재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종업원과. 자, A라는 근로자와 회사랑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 A한테 회사가 월급을 바로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히 계약만 한 거지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기진 않았어요. 우스갯소리로 이 종업원은 회사의 자산입니까? 아니죠. 종업원은 그만두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약 자체가 기업의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진 않죠. 그렇죠. 이 계약 사실만으로는. 또는 건물 등을 담보로 잡힌 겁니다.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껐어요, 내가. 그럼 돈을 꾼 건 당연히 거래지만 이 건물을 담보로 맡겼다고 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간 건 아니죠. 내가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담보권 그 행사해가지고 건물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면 그건 건물이 없어진 거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이 건물 자산은 내 거니까 그 담보 제공한 건 거래로 볼 수 없어요. 그 자체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건 거래지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맡겼다. 그 자체가 거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주문서를 보냈어요. 자, 요런 물건 있어요? 라고 주문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주문서를 발송했다라고 해서 내가 돈을 주거나 물건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거래가 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주문서를 보내고 내가 돈을 줬어요, 이 사람한테. 바로. 그럼 거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문한 다음에 뭐 기업 간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바로 막 돈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주문 견적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지. 뭐 견적받았다, 주문했다 이것만으로는 재산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반드시 재산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거래에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빌리면 당연히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겼으니까 거래로 인식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근데 은행에서 내가 현금을 빌렸을 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지만 그 이면에는 갚아야 될 빚이 생기니까 은행에서 돈을 받아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은 들어왔지만 갚아야 될 빚도 늘거든요. 같이 동시에. 이게 바로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이 거래라는 게 본래 이중성이라는 이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장부 기록을 할 때 원인과 결과를 다 기록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복식부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거래 이중성이라는 성질이 있다는 걸 누군가가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기. 예. 우리나라는 회계를 개발한 뭐 특정인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상업, 그러니까 이 장사치들이 상업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보면. 그래서 하여튼간 이 거래의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식으로. 복식부기. 그렇죠. 자, 장부 기록하는 방식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단식부기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가계부. 가계부를 어떻게 쓰냐면요. 내가 돈이 들어오면은 그냥 수입에 적는 거예요. 돈이 나가면 지출에 적는 거죠. 간단하게 적는 거죠. 그냥 돈 들어오면 수입, 돈 나가면 지출 끝. 그쵸? 이게 단식북입니다. 하지만 우리 단식북이 안 키우고 복식북이로 해요. 복식북이는 뭐냐면 돈이 들어오면 왜 들어왔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행에서 돈을 꺼서 돈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온 건지 그 이유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유를요. 응? 이유를 적어주는 거, 원인을. 또 돈이 나갔다 그러면은 돈이 왜 나갔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에 물건 대금을 돈을 준 건지 아니면 계약금을 돈을 미리 준 건지 그 이유를 적어주라는 거죠.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거래 이중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단식부기보다 이 원인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수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린 복식부기로 장부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고 있나요? 교재는 페이지 쪽수가 7쪽입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거래 결합관계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이중성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앞전에서. 그러면 이중성이 있으니까 결합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중성 양쪽이 기록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록하는 곳을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양쪽이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용어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 지겹도록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외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기는 게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증가 변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가끔 물어보세요. 선생님, 왜 차변에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는 겁니까? 약속입니다. 뭐 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산이 증가만 할까요? 아니죠.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의 기록을 하세요. 약속이에요. 자, 내가 은행에서 돈을 꾸면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세요. 근데 그 빚을 갚으면요. 부채가 감소하겠죠.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을 하세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투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받은 돈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의 기록을 하세요. 그럼 자본이 줄어들 수도 있죠. 투자받은 돈을 다시 반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본이 줄어들 수도 있죠. 빼갈 수도 있으니까.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세요.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고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발생이 될 거니까 요걸 요렇게 기록하기로 원칙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근데 이름이 결합관계잖아요, 여러분. 자, 왜 결합관계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자, 거래가 이중성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게 이중성인지 한번 봐봐요. 제 말 들어봐요. 내가 은행에서 현금 100원을 껐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근데 그 이면에는 갚아야 될 부채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이러한 결합관계를 맺을 수도 있네요. 또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투자자한테 30원을 투자받았어요. 현금을. 그러면 자산이 30원 늘고 투자받은 거니까 자본이 늘겠죠. 이렇게.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자, 또는 물건을 팔아서 10원을 받았어요. 현금을. 그럼 10원이 늘면서 수익이 10원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이중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네요. 자, 몇 개 더 해볼까요? 자, 내가 갚아야 될 부채 100원 중에 20원을 현금으로 갚았어요. 은행 가서.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20원 나갔죠? 그럼 부채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갚았으니까 20원만큼. 이렇게 결합이 될 수도 있네요. 이해될까요? 자, 종업원들 월급 줬어요.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5원만큼 이렇게 줬어요. 그럼 현금 자산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그 비용이 발생됐네요. 이렇게. 이거는 월급 준 거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거래 결합 관계라는 건 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차변에 기록된 금액과 대변에 기록된 숫자가 일치하죠. 왜냐하면 동전의 앞면의 크기와 동전의 뒷면의 크기는 같죠. 이 이중성이라는 게 양면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100원이 들어온 것만큼 100원이 또 잡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틀리다 그러면은 이중성을 잘못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걸 결합관계라고 하는 건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여러분들 힘내시고 요 케이스만 보고 잠깐 끌었다 갈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자산이니까 컴퓨터라는 자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죠. 100만 원만큼. 샀으니까.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 빠져나갔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해볼까요? 은행에서 현금 10만 원을 차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10만 원만큼. 근데 갚아야 될 부채도 같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세 번째. 자, 회사인데 투자를 받았대요. 70만 원을 투자 받았대요. 현금을.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죠? 투자 받은 거니까 이건 부채는 아닙니다.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고요. 또는 종업원 월급을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죠. 60만 원. 종업원 월급 준 비용이니까 이 비용이라는 급여라는 비용이 또 발생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요거는 감소예요. 자, 감소로 바꿔주세요. 책 보시는 분들. 자, 차입금 부채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대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쵸? 자, 그리고 빚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부채가 감소하는 거.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적는 겁니다. 자, 요 감소해요. 여러분 증가가 오타입니다. 자, 감소해요. 이렇게 해서. 자, 또 케이스 6번입니다. 자본금 중에 30만 원을 사업주가 다시 빼갔다. 인출했다. 그러니까 요 주인이 다시 빼간 거죠. 돈을 투자한 투자자가 빼간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장부 기록의 주인공, 그걸 회계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은 이 회사, 이 기업 자체예요, 여러분. 기업이나 회사라는 것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장부를 만든다 그러면 A 기업 안에 그 사장님, 대표이사, 또 그 A 기업에 투자한 주주, 이런 대표이사나 주주를 주인공으로 해서 장부 기록해 하는 게 아니라 그 A 기업이라는 이 기업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그 기업을 주인공으로 해서 장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의 범위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A 기업이 예를 들어서 투자 받은 돈을 다시 반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A 기업의 사업주가 투자한 자본을 가져갔대요. 그러면 이 A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투자받은 자본을 다시 돌려준 거니까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완벽히 이해가 안 가더라도 뒤에 가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갈게요. 자, 서비스 중개를 하고 수수료 9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은 거니까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1분 정도만 요점 정리해 보면, 자, 회계라는 건 장부 기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부 기록을 왜 하느냐? 그 기업의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고 싶다. 그럼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고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타내는 거고,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손익계산서고, 수익 비용을 그리고 이익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최소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 기간에 대한 이야기했고, 자, 그럼 우리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장부 기록의 과정이 거래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래는 이중성이 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래서 복식부기로 기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차변과 대변,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원인과 결과를 기록해 준다. 그래서 차변에 올 수 있는 거 네 가지 같이 한 번만 소리내서 불러주세요.
뭐가 있었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할 수 있는 네 가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책 보시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관계라는 것은 이게 유기적으로 이 거래가 결합이 된다는 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수업 듣느냐고 고생 너무 많았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다음 강에서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을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